아, 아, 아. 귀염둥이들 아리스토텔레스를 잠깐 펴볼까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 슈. 아리스토텔레스. 네, 아리스토텔레스 살짝만 좀 펴보겠습니다. 이거 벚꽃도 많이 폈는데 여기 처박혀가지고 공부나 하고 있고. 아니 우리 남학생 성함이 뭐였죠? 이준혁 씨? 어? 길길길? 길준혁 좋습니다. 네, 길준혁 씨 여자친구 있음? 음,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상형 없고, 네. 뭔가 잘 어울릴 만한 학생이 내가 떠오르는 세 명, 한 세 명 정도 있는데 별로예요? 네. 아니 학생 때 연애를 해야지 뭐 공부만 하고 있습니까? 어이구, 어이구, 김나연 씨? 왔음? 여기 단톡방에 올라와가지고 네 등원했습니다. 네. 아니 공부도 중요한데 뭐 순간순간에 이런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네. 어이구. 아니 난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되게 재밌던데. 또 그때만한 추억이 없지 않나? 네. 아니 지금은 막 손만 잡고 다녀도 좋잖아요. 막 같이 그냥 소소하게 놀아도 좋고. 네. 네, 소개팅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네. 진짜로? 어.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기 그 좀 잘생긴 애들 좋아해요? 진짜로? 음. 그럼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 이상이에요, 언더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장난을 한번 쳐봤고, 제가 중간고사를 끝나고 한번 몰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난 고등학교 때 연애를 좀 길게 했는데 중3 때 만나가지고 고3 때까지 그래서 같이 저는 이제 한양대 가고 그 친구는 이화여대 가고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왜냐면 맨날 같이 끝나고 뭐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같이 응원도 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좋은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친구랑 헤어지고는 21살 때 만난 분이랑 26까지 거의 한 5년 정도 만났는데 그 친구랑 같이 뭐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쌓고 그리고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는 네, 27부터 31까지 네, 이렇게 좀 장기간 만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은 이제 또 같이 사회생활도 하고 막 서로 응원도 하고 그러면서 네, 좀 그래서 되게 누군가를 만났던 기억들이 되게 좋아요. 자기 발전에 있어서도 막 서로 응원하고 근데 막 그런 건 안 좋죠. 막 서로 안 좋은 길로 빠져들고 뭐 이런 연애는 별로 안 좋은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연애들은 괜찮죠. 좋습니다. 귀염둥이들. 그래서 우리 제가 좀 알아보고 귀염둥이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랑 소개팅을 좀 먼저 시켜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아리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리를 한번 볼 건데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쉽습니다.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를 물어보면 이걸 좀 기억하는 게 좋은데 같은 것은 같게, 같은 것은 같게.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모호하죠. 여기다가 살짝만 밑줄을 치겠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에다가 밑줄.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배분할 때 뭐가 같아야 하냐면 분배 기준이 동일해야 돼요. 분배 기준이 동일해야 함. 근데 뭐가 달라도 괜찮냐면 분배 결과는 어느 정도 달라도 괜찮습니다. 분배 결과는 어느 정도 달라도 괜춘.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수능장에 간다. 이건 동일한 분배 기준이죠. 근데 성적에 차등이 있다. 이건 다른 결과죠. 이게 불공정합니까? 그렇진 않죠. 같이 중간고사를 보고 성적에 차등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납득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분배 기준에 따라 배분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분배 결과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보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허용하는구나.
분배 기준이 동일했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허용하죠. 그러면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일반적 정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내가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권력이 많건 적건 법 앞에서 평등한 거. 근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일반적 정의보다는 특수적 정의가 많이 나옵니다. 특수적 정의에다가 별표. 그러면 잠깐용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도 하니까 요리 대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 B, C 세 명이 대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A, B, C가 팀워크가 좋아가지고 우승해가지고 얘네들 상금으로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여도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니까 A는 메인 요리를 만들어서 한 50% 기여를 했고 B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잘 보조하면서 30%, C는 설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20%의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A가 얼마 받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A는 50만 원 받아야죠. 기여도가 50%니까. B는 30만 원, C는 얼마? 20만 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배는 공동체에 기여한 만큼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인데, 우리가 세 명을 꼭지점으로 해서 도형을 하나 만들 수 있죠. 무슨 형이 그려집니까? 삼각형이 그려지죠. 누구의 각이 가장 커야 돼요? A의 각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C의 각이 가장 작아야 되죠. 삼각형을 배우는 학문 무슨 학이라고 합니까? 학이라고 하죠. 도형을 배우는 수학.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건 마치 도형에 따른 비례예요. 기하학적인 비례. 그래서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권력, 명예, 재화 등을 분배받는 거, 공동체에 기여한 가치만큼 자원을 배분받는 거 분배적 정의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지가 않아요. A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리숙해가지고 45만 원을 배분받았고 B는 입을 되게 잘 털어요. 그래서 실제 얼마를 받았냐면 35만 원. 근데 C는 자기의 몫을 받았습니다. 20만 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분배는 부정의한 거죠. 누구한테 얼마 뺏어야 됩니까? B한테 마이너스 5만 원에서 A한테 다시 5만 원 돌려줘야지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죠. 수학에서 덧셈 뺄셈 하는 걸 무슨 술이라고 합니까? 산술이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 교정적 정의라고 하는 건 만약에 누군가 손해와 이익을 봤으면 그 손해와 이익을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덧셈 뺄셈 하는 거 산술적 비례라고 합니다. 산술적 비례. 그럼 여기까지 필기한 상태로 펜 내려놓고 형 좀 보겠습니다. 귀염둥이들. 네, 미안합니다. 네,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정의는 무슨적 정의랑 무슨적 정의로 나뉜다. 일반과 특수로 나뉜다. 일반은 어디 앞에서 평등? 법 앞에서 평등. 특수는 다시 몇 가지로 나뉜다? 두 가지로 나뉜다. 분배적 정의와 무슨적 정의? 교정적 정의. 분배는 무슨 학? 기하, 교정은 무슨 술? 산술. 그래서 머릿속에 분배는 기하, 교정은 산술, 분배는 기하, 교정은 산술. 이거면 선지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보시냐면 뒤쪽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맨 첫 번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지가 나와 있는데 페이지 수로 하면 컴온 86페이지 86페이지 8개의 선지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분배는 기하, 교정은 산술. 네, 분배는 기하, 교정은 산술. 네,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1분. 삼십 초. 네, 레알 10초. 근데 저기 뒤에 진짜 쌍둥이에요? 진짜? 아 진짜죠? 네, 네. 아, 사무님이 하도 장난 많이 쳐가지고 네 그렇구만. 좋습니다. 좋겠다. 네. 우리 엄마도 쌍둥이인데 진짜로 우리 엄마는 일란성 쌍둥이여가지고 어릴 때 막 엄마가 그런 장난 많이 했는데 엄마 바뀌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막 울고 막 그랬었는데 이모 맨날 와가지고 사실 네가 내 아들이야 막 이러고 아 뭐야 누가 내 엄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 막 엄청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릴 때. 막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건가 여동생하고 맨날 고민하고 야 진짜 누가 우리 엄마일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네 어릴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중에 재밌겠구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번에 법의 준수에다가 살짝만 밑줄, 그 다음에 그 뒤에 보편적 정의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정의가 일반적 정의죠. 법을 지키는 게 일반적 정의다. 쌈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잖아요. 분배는 기하, 교정은 산술. 분배는 기하, 분배는 기하. 산술이 아니라 기하입니다.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우리 3번이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에다가 밑줄. 비례의 동등함이라고 하는 건 분배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분배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배를 하건 교환을 하건 분배 기준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특수적 정의 안에는 분배적 정의랑 교정적 정의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분배적 정의 많이가 틀렸습니다. X. 그 다음에 아래쪽에 5번으로 가보시면 분배에서의 오름은 기하학적 비례에 의해서 생겨난다. 분배에서의 오름이 분배적 정의죠. 분배는 기하, 분배는 기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배는 기하에 따라 일어난다.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6번에 정의라고 하는 건 동등하지 못한 사람이 동등한 몫을 받는 거. 동등하지 못한 사람이 동등한 몫을 받으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부정이에요. 오케이? 서로 차등 있는 행동을 했는데 똑같은 몫을 받으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부정이죠. X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7번에 부와 명예에다가 동그라미. 이건 사회적인 희소가치죠. 그러면 사회적인 희소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아니요.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배분받아야죠. 동등에다가 X. 그 다음에 우리 8번에 자발적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자발적이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교환입니다. 근데 우리 비자발적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건 폭력이나 또는 사기와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거래하는 거. 그러면 교정적 정의는 교환적 정의나 폭력이나 사기 모두에게 적용되죠. 그래서 아닌이 틀렸습니다.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부정의가 발생했으면 적용해야죠. X. 괜찮죠? 네. 다 맞은 사람? 네, 잘했습니다. 네. 아이언맨처럼 드네. 네. 그 다음에 하나. 어유 잘했습니다. 둘. 어유 좋습니다. 셋. 아유 잘했습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그러면 귀염둥이들 이제 우리의 마지막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보시냐면 5번에 마르크스 털보 아저씨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르크스 춥.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 학교에서 마르크스 진도 나갔습니까? 아직? 네.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네, 견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직 안 나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매하군. 마르크스가 깊어지면 깊어지는데 아직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대보고 선생님은 롤스에 취하신 것 같아요. 거의 롤스 한 3주 정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마르크스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나갈 것 같습니다. 시험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좀 젊어요. 좀 젊으심? 남자분? 여자분? 롤스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네, 뭐
롤씨 아니죠? 롤씨 같은 네. 근데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깐깐하심? 싸운 거 아니죠, 단지로? 네, 선생님하고 싸운 거 아니죠? 좋습니다. 우리 마르크스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잠깐용 좀 보겠습니다. 귀염둥이들, 여러분들이 지금 자본주의하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안 적어도 괜찮아요. 제가 원래 강사를 하기 전에 현대자동차를 다녔었는데 한 달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310만 원이에요. 310만 원. 그러면 우리 대기업 초임치고 문과 졸업생 치고 그렇게 나쁜 월급은 아닌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월급으로 310만 원에 받았네. 그러면 일단 한 달에 지출해야 되는 돈을 한번 볼까요? 요즘 서울의 월세가 거의 70만 원 이상이에요. 원룸만 가더라도 일단 70을 썼죠. 이 70만 원이면 거의 한 요 정도? 요 정도 크기? 이게 한 거의 70만 원 정도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핸드폰비,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일부 세금, 그 다음에 교통비, 기타 등등등 하면 내가 대한민국에 거의 상위 한 1% 되는 기업에 들어갔지만 한 달에 남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부자가 될 수 없다. 제가 지금 여기서 피 터지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앉아서 돈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여기 SNG 원장님이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왜냐면 각각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비용은 다 원장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학원이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결국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 자본가만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본주의가 뻑킹한 이유는 자본주의는 효율성을 위해서 일을 나눠서 해요. 분업을 시키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 수업을 이번 주에만 8번째 하고 있어요. 사실 머릿속에 별다른 생각 없이 똑같은 레퍼토리로 계속 뱉어내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정신이 발달합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죠. 매일 똑같은 일만 하게 되면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이 그렇게 발전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결국에 이득을 보는 건 자본가뿐이다. 특히나 분업의 방식은 인간을 끊임없이 소외시킨다. 그래서 노동자는 자본가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자본주의를 몰아내야만 하죠. 그럼 질문입니다. 자본가가 자기가 가진 걸 그냥 내어놓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내어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뺏어야만 하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폭력혁명이에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일단 자본주의에 대한 빈칸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진짜 뻑킹해요. 왜냐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 때문에 착취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는 갈등론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땡땡에 의해 강제된다. 자본가에 의해 강제되죠. 그래서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은 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음. 월급 310만 원 받아봤자 다 나감.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의 과정에서 뭐 될 수밖에 없냐면 소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에다가 밑줄. 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이 노동의 본질이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이에요. 이 분업이 특히나 인간을 소외시키죠. 오케이? 분업이 특히나 인간을 소외시킴.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몰아내야만 합니다. 이제 무슨 사회로 가야 되냐면 공산사회로 가야 하는데 자본가는 자기가 가진 걸 놓아주지 않아요. 무슨 혁명을 이룰 거냐면 폭력혁명을 실현해야 되죠. 폭력혁명.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공산사회를 시행할 때 자본가와 연대해야 한다. 자본가와 연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자본가와 협력해야 한다. 이런 거 싹 다 틀립니다. 자본가와 연대, 자본가와 협력이 아니라 폭력혁명을 통해 공산사회로 실현이 돼야만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적고 나서 잠깐만 다시 형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형 좀 보겠습니다. 귀염둥이들 한자 실력 좀 볼까? 우리 공산사회라 할 때 공자가 무슨 공자 같아요? 공유하다 할 때 공자죠. 산자는 무슨 산자입니까? 재산할 때 산자죠. 그래서 공산사회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가 무너뜨린 상태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모두 다 소멸한 상태예요. 그러면 사유재가 소멸했기 때문에 계급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급도 없죠. 국가도 존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꼭 담아놔야 되는 게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사회가 되면 계급, 국가, 사유재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에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억지로 일하는 거 vs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무엇이 더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사회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인 노동을 한다면 생산량 또한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분배는 어떻게 할까요? 능력에 따라 분배하면 또 빈부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사회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재화를 가져가는 겁니다. 생산량이 극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아래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산사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자본주의에 비해서 생산력이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가져가는 거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시행됨. 그 다음에 생산수단은 어느 개인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생산수단은 공유되고 그 다음에 노동이 사유재산에 예속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라져야만 하는데 계급과 그 다음에 국가가 모두 다 사라진 상태. 어떠한 억압과 착취소에도 발생하지 않는 사회죠. 그래서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사회가 공산사회가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귀염둥이들 마지막 선지를 한번 풀어보러 갈까? Come on. 네, 참. 귀염둥이들 여기 마르크스 선지 7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확인할 겸 푸는 시간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크스.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그 뒤에 마르크스가 빠지는구나. 왜 뺐을까? 귀염둥이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분배정의 문항이 수능 기출 문항하고 평가원 기출 문항인데 마르크스가 빠지더라도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롤스를 출제해 놓고 선지에다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으세요. 이런 오답 선지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30초만 저랑 할애해서 제가 같이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참.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구나. 네, 눈으로 막 쌍욕을 하길래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 계급 간의 협력 이런 거 안 되죠. 협력에다가 X. 그 다음에 2번에 국가가 없는 상태에다가 살짝만 밑줄. 이게 공산사회니까 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한다면 부당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맞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해야 한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걸 가져가.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 소유권이 폐지된 사회, 이게 공산사회예요. 공산사회에서 분배의 평등이 실현된다. 무난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분배를 생산 방식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에다가 밑줄. 이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에서 생산할까 아니면 공산사회에서 생산할까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인지 공산사회인지를 똑 떼어놓고 분배를 따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야.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산수단의 공유와 모든 계급의 소멸은 필연적으로 공산사회는 무조건 도래한다. 쌈 맞는 얘기죠. 동그라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살펴보는 차원에서 봤고 잠깐만요. 호롱
하라랑 하라랑. 귀염둥이들, 제가 나눠준 선지에도 마르크스가 한 많이는 아니고 7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르크스 있는 부분은 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한 7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895번, 오케이? 895번부터 899번까지 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 네, 마르크스는 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895부터 네, 뒤에 한 4개 정도까지. 네, 까먹었네. 그래서 빼고 보셔도 괜찮고. 귀염둥이들, 그러면 우리는 새 프린트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온! 참. 자료? 너무 좋죠. 네, 이제 금방 드리겠습니다. 친한 친구예요? 빡빡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테스트지, 정답, 이구어, 그 다음에 손지까지. 귀염둥이들, 시간이 딱 좋구만. 우리 어디로 가보시냐면 니부어 살짝만 좀 펴보겠습니다. 여기 개재밌음. 네. 참, 니부어 잠깐 펴보겠습니다. 네, 니부어. 네, 시간이 딱 좋습니다. 니부어. 네, 니부어. 우리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 니부어 첫 페이지 80페이지가 아니죠. 니부어 첫 페이지 컴온 호롤로 네 74페이지 살짝만 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좀 볼까요? 니부어 학교에서 수업했습니까? 수업 어느 정도 안 한 사람 손? 안 한 사람도 꽤 되네. 그러면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니부어는 단일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갈 수 있어요. 잠깐 형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니부어랑 소개팅을 좀 한번 해볼까? 남소. 네, 우리 니부어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미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뭐냐면 목사님이에요. 목사라고 하면 교회에 계신 분이죠. 그 다음에 어느 시대에 살았냐면 1930년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1930년대면 몇 차 세계대전과 몇 차 세계대전 사이예요. 1차, 2차 세계대전 사이가 되죠. 그래서 니부어는 이 유럽에서 발생한 이 전쟁을 보면서 대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직접 전쟁에 마지막에 참여했지만 전쟁 과정에선 참여하지 않았죠. 니부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으로서 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유럽의 전쟁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인종학살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니부어는 생각을 합니다. 칸트나 벤담 기존의 도덕주의자들이 제시했던 정엄명령, 유용성의 원리, 이성, 양심 이런 걸 아무리 외쳐봐야 전쟁 중인 군인들은 총을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뜯어말리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봤던 게 니부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니부어의 핵심 사상은 이겁니다.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건 개인 윤리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윤리가 필요한데 그 사회윤리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강제력이나 폭력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집단 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니부어는 핵심 사상을 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예전에 일제 강점기를 맞이했었죠. 슬픈 역사인데 왜 그랬을까요? 일본에 비해 누구의 힘이 약했던 거예요? 조선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는 러시아에 비해 누구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부어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힘의 비율의 차이 때문에 항상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선생님, 집단은 항상 나빠집니까? 니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혼자 담배 필 때가 도덕적 죄책감이 커요? 아니면 같이 필 때가 훨씬 더 커요?
혼자 필 때가 훨씬 더 떨리죠. 무섭죠. 올리브영 가가지고 틴트를 뿌려야 되는데 혼자 뿌리면 좀 무섭잖아요. 근데 5명에서 같이 가면 오히려 약간 장난 같고 죄책감이 좀 떨어지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혼자 악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도덕성이 훨씬 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독일 군인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왜 이렇게 유대인 학살했어? 제가요? 저는 그냥 국가가 시킨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국가를 위한 행동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죠. 그래서 인간은 집단 안에 들어갈 때 훨씬 더 맹목적이어지고 비도덕적이어집니다. 괜찮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니부어는 개인윤리에 대한 견해, 괄호 열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윤리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개인윤리를 비판했던 사상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칠게요.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만으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쟁 중인 군인들을 뜯어말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도덕적 행위는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집단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행위의 도덕성을 뭐 할 수 있냐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음. 괜찮죠? 그러면 귀염둥이들 제가 잠깐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형 좀 보시면 우리 니부어는 결국에 개인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 간에 해결해야 할 해결책으로서 사회윤리를 제시하죠. 그러면 니부어의 입장은 간단해요. 개인윤리가 강조하는 건 이성과 양심입니다. 근데 사회윤리가 강조하는 건 사회 제도 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귀염둥이들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회정의를 실현할 거예요. 사회정의를 실현할 때 당연히 둘 중에 무슨 윤리가 필요합니까? 사회윤리가 필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근데 이 개인윤리는 사회윤리를 실현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이성이 뛰어난 사람, 양심이 뛰어난 사람이 많다면 어느 정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개인윤리는 사회윤리에 뭐 할 수 있냐면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인윤리는 사회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무슨 조건은 될 수 있냐면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죠. 근데 이 개인윤리만으로 사회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죠.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뭐 안 적어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고 적으시는 분들 있으니까 3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받아쓰기 병이 걸렸죠. 안 적으면 안 되는 병. 다 보입니다. 시야가 넓어요. 아직 적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5초 정도만 기다리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네. 아니 아내가 잘 때 항상 사라져요. 제 사지 어딘가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른쪽 다리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자고 있던데 전생에 원숭이였는지 다리가 너무 저립니다. 엊그제는 최악이었는데 엊그제는 제 목에서 자고 있었어요. 목에서 자고 진짜 하반신마비 올 뻔, 전신마비 올 뻔해가지고 깜짝 과로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자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막 삶의 부담감인가 이랬는데 아내가 위에 있었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귀염둥이들 잠깐 형 좀 보시면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 구분할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구분할 수 없다 손? 살짝 손가락만? 나 필요 충분 조건 뭔지 모르겠다.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야? 괜찮아요 형님? 알 수 있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이고 충분 조건은 유일한 조건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빈칸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윤리는 사회정의 실현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성찰이 정의 실현에 뭐 할 수 있냐면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인 윤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 개인 윤리만으로 사회의 정의를 완벽히 실현할 수는 없음. 충분 조건일 수는 없음. 괜찮죠? 그럼 아래쪽에 인간관에다가 살짝만 동그라미를 쳐놓겠습니다. 우리 니부어 목사님이 바라본 인간을 볼 건데 인간이 되게 재밌어요. 인간은 무슨 논적 존재냐면 이원론적 존재죠. 인간은 이원론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인간에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인간끼리 만약에 이기적인 충동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니부어에게 윤리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그 다음에 설득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밑줄 치냐면 조정과 설득을 통해 억제에다가 밑줄. 여기서 니부어는 사회윤리가 필요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사회윤리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우리 3번에 개인의 이타심은 개인 간의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집단 내에서 이성과 이타심조차 쉽게 무슨 강화의 욕구로 바뀌냐면 세력 강화의 욕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인간일지라도 집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 집단의 세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관인데 이 인간관에 따라서 이제 사회를 한번 바라가 볼게요. 우리 사회 집단의 이기적인 충동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집단이 이기적으로 변질되는 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부어는 사회 집단의 이기적인 충동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피할 수 없음. 특히나 이게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협력의 범위와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혼자서 올리브영 갈 때보다 5명, 10명에서 올리브영 갈 때 개인의 도덕성 훨씬 결여되며 이기적인 충동은 훨씬 더 증가하죠. 개인의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기적인 충동은 훨씬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니부어는 이 집단 간의 관계를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안 돼요. 집단 간의 관계는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로서 힘의 비율에 따라서 수립이 되죠. 그래서 이 집단 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괜찮죠? 집단 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임. 그러면 우리 4번에다가 살짝만 별표를 치겠습니다. 4번에다가 별표. 그 다음에 이것도 살짝만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잠깐 형 좀 볼까요? 우리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 있죠. 그 다음에 집단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염둥이들 그냥 받아쓰기 하지 말고 조금만 머리를 열어볼까요? 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뭘까요? 칸트나 벤담이 그런 윤리사상을 만든 이유는 무슨타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타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윤리사상이 지금까지 뻗쳐지는 거죠. 근데 집단은 이타적일 수 없습니다. 집단은 오히려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면 이타심이랑 정의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둘은 다른 거예요. 개인의 이상과 집단의 이상은 다른 거죠. 그래서 둘 간에는 무슨적 모순이 있냐면 지속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니부어는 집단 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 윤리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개인이 추구하는 것과 집단이 추구하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어려운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타적인 게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정의로운 게 이타적일 수 있습니까? 그런 구간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 둘 간의 모순은 절대적인 모순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모순은 아님. 오케이?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십시오. 개인의 이상과 집단의 이상은 다르다. 개인이 추구하는 것과 집단이 추구하는 게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둘 간에 지속적인 모순이 있다. 근데 둘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지는 않다. 일치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오케이? 그러면 귀염둥이들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개인 윤리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란 얘기예요?
필요 조건이란 이야기죠. 충분한 조건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 오케이? 그 말과 이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꼭 챙겨두십시오.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인이 지향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이타심이에요. 그 다음에 집단이 지향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정의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집단이 추구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지속적으로 모순을 보이죠. 근데 절대적이거나 둘은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습니다.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음. 심지어 개인의 이타심은 아까 독일 얘기했던 것처럼 애국심을 통해서 국가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죠. 오케이? 국가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음.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4, 5번 채우고 수업을 좀 끝내겠습니다. 결국에 니부어가 생각하는 사회부정의의 원인은 간단해요. 개인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정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간의 권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정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력을 사용할 때 그 강제력의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부정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도덕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비합리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기심, 그 다음에 강제력,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원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도덕주의자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수단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유럽의 이기심 때문이죠. 자기 지역까지 전쟁을 확장하고 싶지 않은 유럽의 이기심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제력을 정의를 위해 사용한다고? 되게 위험한데 위험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강제력을 통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칸트가 이야기했던 선의지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은 정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선의지라고 하는 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이에요. 강제력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제력은 도구일 뿐이죠. 칼로 사람을 찔렀습니다. 칼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강제력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강제력은 언제 가치가 판단되냐면 의도와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가치가 판단될 수 있음.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가치가 판단될 수 있음. 까지 정리하시고 펜 내려놓겠습니다. 네. 네. 귀염둥이들, 이거 힘든 거 아는데 1분 30초만 잠깐 형 좀 봐줄래요? 마지막에 니부어를 좀 빠르게 정리했는데 차분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겠습니다. 우리 니부어는 1930년대 목사님이죠. 전쟁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 윤리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정의를 제시했다. 그렇다고 개인 윤리를 무조건 배제한다 안 한다? 배제하진 않는다. 개인 윤리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 간의 이기적인 충동은 훨씬 더 증가한다. 심지어 개인의 도덕적인 마음조차 집단 안에 들어가면 다른 집단에게 부정의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슨 수단이 필요하다? 비합리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오케이? 이 정도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선지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지를 안 풀어와도 괜찮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풀어봐요. 오케이? 괜찮죠? 종료하겠습니다. 네.